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남윤곤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남윤곤 강사님은 서울주요대학 입시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고 다수의 관공서, 기업체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입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입시 설명,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바쁜 강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입시 전략 강의를 위해 울산 남구를 찾아주신 남윤곤 소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원주시청을 갔었고요. 또 대구 남구청도 갔었고 계속 설명을 갔는데 오늘 인원이 가장 적어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주에서 설명할 때는 700명 좀 왔었고 서울에서 우리카드에서 초청해갖고 설명할 때는 900명이 왔었거든요. 지금 오신 분이 한 7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는 제가 인기가 없구나 라는 걸 제가 절감을 하면서 그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차피 오늘 태풍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신다고 해서 영상으로도 이거를 찍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신대요.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에 불을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하나씩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2020 대학 입시예요. 2020 대학 입시인데 지금 자제분들을 보니까 저기 제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여학생도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3학년 자제가 아니신 분. 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나이가 어린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도 아니신 분,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교도 아니다, 초등학교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1, 2, 3학년 막 섞어서 설명회를 3, 4, 5월 달에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원서 쓰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어떻게 수시를 지원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 2명이 있는데 영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영재다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인구는 6.25 전쟁을 겪어서 그런지 인구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해요. 그럼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떨 때는 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가 어떨 때는 학생 숫자가 굉장히 급감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최근에 20대들이 있죠. 최근에 20대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어난 인원이 80만 명에 육박하는 세대예요. 이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왜 취업이 안 되냐면 올해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58년 개띠거든요. 우리가 58년 개띠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많다라는 의미로.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작년까지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안 많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요? 58년 이전 분들이 정년퇴직했으니까. 근데 올해 58년 개띠가 정년퇴직했으니까 이제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참고적으로 58년 개띠는 75만 명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분보다 6살이 많으신 분이 64년생인데 90만 명 태어나셨고요. 제 친구들이 69년생이에요. 69년생은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딱 10년 동안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25만 명이 늘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애들이 줄어도 너무 많이 주는 또 첫 해입니다. 작년에 고3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00년은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국가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이때 아이를 낳으면 기운이 들어온다. 좋은 기운이. 그래서 사람들이 64만 명이나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사람은 해마다 아이를 낳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고3에 올라오는 01년생은 56만 명이 태어납니다. 출생 인원이 갑자기 8만 명이 줄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02년생에 태어났습니다. 02년은 월드컵이 있었어요. 응원에 열중한 나머지 또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49만 6천 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 고3과 올해 고2와 딱 2살 차이에 학생 숫자는 15만 명이 줄어드는데 지금 우리 중간에 있는 고3은 과도기입니다. 그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랑 섞어버리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취업이 잘 될까 안 될까? 라고 질문하면 이제 취업이 잘 되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누구만 취업이 안 되냐면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해서 취업 전선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취업이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 친구가 작년에 둘째 딸내미가 서울에 있는 저기 고등학교 이름은 덕수상고라는 학교를 덕수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여학생이고 학생회장까지 했습니다. 취업을 20군데 원서를 썼는데 단 한 군데도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대체제로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학을 지금 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사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급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졸업을 늦춰야 된다. 넌 가능하면 대학원까지 가. 남학생들은 군대라도 갈 수 있어서 이 대학의 졸업을 늦출 수 있지만 여학생들은 군대를 못 가잖아요. 그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차피 사회 진출을 늦추려고 하면 대학원까지 나와야 된다. 이러면 취업이 되게 잘 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중학생 따님한테 공부 안 해도 된다, 서울로 안 올라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현재 중학생부터는 취업 걱정이 없는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나중이 되면 인구가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공급이 줄어들어서 누구나 다 취업이 되는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 9살이거든요. 공부를 안 시킵니다. 그냥 무조건 소통만 잘하면 된다. 전 소통 능력만 우리 아이한테 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 올해 학생 숫자가 되게 많이 주는데 아까 출생 인원이 8만 명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로 따졌더니 6만 8천 명입니다. 그럼 12,000명이 어디 갔냐면 초등학교 선택할 수 있거든요. 7살에 가냐 8살에 가냐. 현재 01년생부터 7살에 학교 간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6만 8천 명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줄었는데 6월달 시험을 봤어요. 6월달 시험을 또 봤더니 5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또 11,000명 어디 갔지? 라고 봤더니 실업계 고등학교의 상당수는 6월 모의고사 안 봅니다. 대학을 안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10,000명 가까이가 또 있거든요. 이래서 실제 올해 대학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5만 7천 명쯤 줄 겁니다. 작년 대비 비율로 따지면 13%가 줍니다. 근데 오른쪽에 봤더니 졸업생, 재수생, 삼수생, 군대 갔다 온 애들 등등은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인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간단해요. 작년 애들이 많았으니 작년에 고3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갈 확률이 올해 고3보다 높았던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꼭 고3 때 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한 해를 늦출까라고 뒤를 돌아봤더니 애들이 꽤 많이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인생 100세 시대에 한 해 더하는 건 흔적이 별로 안 남죠. 그러니까 올해 재수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올해 고3 아이들은 작년보다 5만 7천 명이 현재 대학 가겠다는 애들이 이만큼이 줄었는데 이 애들은 올해 다 대학 가려고 할까? 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년에 또 아이들이 6만 명 이상 또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올해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가면 내년에 또 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수시에 원서를 썼는데 울산대는 붙었는데 부산대를 떨어졌어. 난 시내버스 타면서 학교 다니기 싫은데 라고 하면 내년에 또 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올해 입시는
5만 7천 명 줄어든 이 재학생 플러스 알파 인원만큼 자발적으로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아이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 입시가 될 거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가장 경쟁률이 낮은 대학 입시가 될 겁니다. 물론 내년엔 더 경쟁률이 낮아지겠지만 현재까지 입시에서는 그럴 거다. 저희 메가스터디에서도 참고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올해 재수생이 6,973명이 있거든요. 현재 저희 학원에 내년에 400명을 더 늘립니다. 저희 회사가 바보가 아니죠. 내년에 학령 인구가 6만 명이나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수생을 더 뽑겠다라고 학원을 확장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할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대학 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쉬워질 거다라는 거 첫 번째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지만 수시, 정시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거는 모집하는 시기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눴더니 작년에 비해서 수시는 1.1%가 늘어나는 반면에 정시는 작년보다 1.1%가 감소합니다.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아, 수시가 올해 또 많이 늘었구나. 참고적으로 내년이 되면 수시가 줄어듭니다. 내후년이 되면 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2020 대학 입시의 가장 큰 화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시를 뽑는 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부가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또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수시에서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장 요번 수시에서 드라이브를 걸어버린 게 뭐냐면 논술 뽑는 인원을 줄여라 라고 이 대학들한테 요구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논술은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도구 과목이라고 교육부에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인원을 늘려버리면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거예요. 물론 논술이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선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사교육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인원은 올해 인원을 줄입니다. 줄이는 학교가 최상위권 대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준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인 반면에 이 줄인 인원이 다 어디로 가냐면 왼쪽의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일부 대학교가 가고 일부는 정시로 넘어갑니다. 정시로 넘어가는데 정시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1부터 정시가 30%를 뽑아야 되죠. 참고적으로 작년까지 정시 모집을 주요 대학교는 22% 뽑았습니다. 근데 22%에서 한꺼번에 30%를 뽑으려고 하면 8%를 늘려야 되는 거죠. 한 방에 8%를 넘기면 현재 고1부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대학들한테 요구합니다. 어떤 대학한테 요구했냐면 최상위 대학한테 요구합니다. 최상위 대학이 어디냐면 대통령이 나온 학교까지가 최상위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나온 학교까지가 올해 정시부터 정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스카이 189명밖에 안 늘어나는데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까지가 800명이 늘어나서 여기까지 대학교가 약 8개쯤 되는데 8개 이상의 대학교가 1000명 이상을 올해 정시에서 더 뽑는다. 이게 올해 환경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시 인원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1%가. 근데 상위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는 15%가 정시가 늡니다. 작년보다. 반면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울산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은 정시가 정말 많이 줍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이런 무언가를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교과랑 종합 전형과 논술과 수능 전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논술과 수능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논술과 수능은 과거를 묻지 않는 전형입니다. 다시 리셋이 돼요. 해가 바뀌면. 그래서 재수생들은 논술로 대학 가거나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라고 한 번 더 할 땐 결심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왜요? 내신 성적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날 때쯤 되면 고정값으로 확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학생 숫자가 꽤 많이 줄고 있는 재학생 숫자 때문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당연히 경쟁률이 떨어진다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시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재수생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논술 인원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논술은 오히려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정시는 문이 넓어졌기 때문에 주요 대학교는 또 학생 숫자가 줄어버렸으니까 정시가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정시는 수시를 6번 모두 다 썼더니 단 한 군데도 붙은 데가 없는 친구들만 지원하는 전형이 정시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산대를 수시에 붙었는데요. 그러면 정시 지원이 안 되죠. 그럼 작년에 비해서 아이들이 줄어버렸으니까 정시까지 남을 아이들 숫자도 줄어들겠네요. 그죠? 근데 상위권 대학교는 문이 넓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도 경쟁률 합격선이 내려가겠구나 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논술을 뺀 나머지 모든 전형은 합격선이 모두 다 떨어진다 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울산이라는 지역은 또 나머지 경상남도 등의 지역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약 12%쯤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약간 편차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작년에 300명짜리 고등학교였으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260명쯤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서울 쪽으로 올라가면 편차가 정말 큽니다. 예를 들면 울산에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대부분 다 아는 강남에 S여고가 있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어난 학교. 이 학교는 작년에 고3이 620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고3은 450명입니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의 강남구에 1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16개 고등학교의 작년 고3에 비해서 올해 고3이 줄어든 인원은 25%입니다. 저쪽에 목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양천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작년에 비해서 22%가 줍니다. 서울의 송파구라고 잠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잠신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교. 작년보다 42%의 학생이 줍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라고 질문하면 이제부터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5분의 1이 큰가요? 6분의 1이 큰가요? 5분의 1이 큽니다. 그죠? 이걸 주저하시면 안 돼요. 주저하시는 분들은 문학소녀입니다. 그죠? 옛날에. 그럼 5분의 1이 크다라는 얘기를 더 쉽게 얘기하면 분모가 작아지면 숫자는 커진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전국의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빼고 대학을 가겠다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문계 고등학교는 1750개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대 정원도, 연대 정원도, 부산대 정원도, 경북대 정원도 작년과 올해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추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울산고등학교 작년에 10등짜리가 예를 들어서 A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올해 전교 10등도 그 선배를 따라서 동일한 대학교를 가야 정상입니다. 맞지 않나요? 삼사고등학교 전교 20등짜리가 어떤 B대학을 갔으면 올해 20등도 똑같은 대학을 가야 정상이죠. 맞잖아요? 고등학교 숫자가 똑같고 대학 정원이 똑같으니까. 근데 뭐가 달라진 거죠? 한 학교당 작년에 예를 들어서 400명짜리 고등학교가 문과 200명, 이과 200명인 고등학교가 올해는 문과 학생들이 8.8%가 줍니다. 자연계는 놀랍게도 17%가 줍니다. 그래서 200명짜리 고등학교가 문과는 182명, 자연계는 166명으로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200명일 때 전교 20등 하는 거랑 162명, 6명일 때 전교 20등 하는 거랑 166명일 때 전교 20등 하는 게 더 쉽죠. 그죠? 근데 같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럼 이게 무언가 정상인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200명일 때 전교 20등의 내신 등급과 166명일 때 전교 20등은 내신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에 문과 2등급은 올해 2.1등급과 동일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자연계는 작년에 2등급은 올해 2.2등급과 동일한 수치가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전국 평균이에요. 그럼 문과는 뭘 곱하는 거죠? 1.05쯤 곱하면 무언가 올해 등급으로 바뀌는 거죠. 더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지난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은 내신 등급을 봤더니 2등급이래. 그럼 이거 올해는 2.1등급짜리를 뽑으면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아이를 뽑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계공학과가 2등급이었대요 작년에. 이러면 올해는 2.2등급을 뽑으면 부산대 입장에서는 작년과 똑같은 애들을 뽑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추정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입시는 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추정을 안 하는 분들이 누굴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추정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긴 외람되지만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붙는 대학교를 우리 제자들한테 안내하려고 노력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9월 10일 날 수시 원서 쓰려고 하는데 우리 애한테 야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쓸래? 울산대 기계공학과 쓸래? 이렇게 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떨어졌어. 이 발표가 10월 말에 납니다. 그럼 10월 말에 우리 제자를 어떻게 보죠? 선생님은 미안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무언가 예전의 과거 경험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한 예전에 5년 전에 6년 전에 어떤 애를 여기 쓰라고 했더니 떨어졌어. 근데 걔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 눈빛이 원망의 눈빛이야.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고로운 거죠. 그래서 원래 선생님들은 보수적으로 학생들 원서 쓰게끔 만듭니다. 작년에 2등급짜리가 붙었으면 올해도 2등급짜리를 쓰게끔 만들려고 선생님들은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따라서 쓰면 100% 붙겠죠, 거의. 그죠? 거기에 잘하면 선물까지 받습니다. 무슨 선물 받을까요? 장학금이라는 선물도 받습니다. 무언가 이런 혼란이 생긴다는 건 무언가 우리가 원서를 쓸 때, 대학 원서를 쓸 때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는 장학금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옛날 대학 입시는 한 장밖에 원서를 안 썼거든요.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교 하나를 썼는데 어라 장학금 주네. 무언가 부모님한테 효도했다라고 기분 되게 좋아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장학금 받고 대학 들어가면 수시 원서 잘못 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6장이나 쓰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면 좋아하는 친구들은 누구만 있냐면 서울대 경영학과 붙은 애들, 서울대 의예과 붙은 애들이나 야 거기서 수석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게 올해 입시다. 두 번째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수능인데 우리가 수시원 썼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수시에 성적이 조금 잘 나오는 친구라서 서울 쪽에 예를 들어서 중앙대쯤 원서를 딱 썼더니 합격했다라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합격을 했다라고 연락이 와요. 근데 이 아이가 11월 14일 날 수능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국어를 채점해 보더니 엄마한테 엄마 나 국어 다 맞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징조가 불안해요. 수학을 또 채점하더니 또 다 맞았대. 아씨 영어도 1등급이래네. 막 이렇게 해서 무언가 성적이 되게 잘 나옵니다. 이러면 중앙대를 합격한 게 축하받을 일이냐? 라고 질문하면 괜히 썼다라고 회한이 남습니다. 정시로 대학 갈 걸 이라고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수시 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뽑는 정시에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이미 합격하는 것, 원서를 잘못 쓴 거죠. 수시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시에 어느 대학쯤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도 헷갈린다. 작년보다 애들이 너무나 많이 줄어서. 작년에 참고적으로 수능은 53만 명 봤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3만 명 볼 때 우리 아이가 수능을 국어를 100분이 90 맞으면 등수가 몇 등일까? 5만 3천 등쯤 된 겁니다. 상위 10%니까. 근데 올해는 수능을 48만 명쯤 볼 겁니다. 그럼 올해 아이가 똑같이 100분위를 90 받습니다. 작년에 90 받은 아이나 올해 90 받은 아이는 학력 수준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상위 10%니까. 근데 작년에 본 아이는 5만 3천 등인데 올해 본 아이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아이가 없을 때 태어나는 바람에 4만 8천 등으로 바뀝니다. 5천 등 등수가 올라가는 거죠. 5천 등 등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학을 최소한 3단계를 점프합니다. 3단계 이상의 대학교를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무언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다시 쉽게 얘기를 하면 대학들이 지난해 입시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해요. 와, 경희대라는 대학교가 이쪽에 수원에 있는 학과예요. 저게 경희대 문과에서 제일 합격선이 낮은 학과 중에 하나인데 국어 100분위가 95, 수학 100분위가 85, 탐구 100분위가 88로 평균 에버리지를 따지면 90 정도 되는 아이가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걸 올해 버전으로 바꾸면 밑에 94, 81, 탐구는 86쯤으로 평균을 내버리면 86쯤으로 내려갑니다. 성적이. 왜요?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수 가지고 대학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점수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닌 거죠. 경희대학교는 3만 등, 4만 등 사이에 있는 애들을 뽑는 대학입니다. 수능 성적으로 보면. 그럼 올해도 그쯤 되는 아이들을 뽑는 게 정상이 될 텐데 애들이 줄어버리면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정시에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도 무언가 좀 치밀하게 탐구를 하고 확인을 좀 해보면서 수시를 원서 써야 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필요 없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시 원서를 쓰는 건 교육적인 면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수시 지원, 정시 지원은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육은 우리 아이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등의 무언가 탐구를 통해서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계속 충족해 나가는 게 교육인 거고, 이 수시 원서 쓰고 정시 원서 쓰는 건
무언가 내가 선택을 하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가 결정되는, 무언가 그냥 순수하게 지원 그리고 나오는 결과에 승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에 따라서는 내가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다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성적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와서 대학을, 레벨이 괜찮은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가 생깁니다. 울산에 왔으니까 울산대학교 홈페이지를 학부모님들이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면 작년에 영어 영문학과 합격선 되게 낮았습니다. 국어국문학과보다 낮았어요. 경제학과 6등급이 넘어가는 애가 교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냐? 라고 질문하면 지원한 아이가 별로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대부분 학과가, 울산대는 꽤 취업이 잘 되는 인기학과는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 이게 합격자 평균인데, 어떤 학과는 5등급, 어떤 학과는 6등급 짜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그걸 나중에 우리가, 어떤 아이가 4등급, 5등급이 3등급짜리 학과를 써서 떨어진 아이가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아씨 저기 썼으면 붙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면 뭐예요? 원서를 잘못 쓴 거죠. 근데 이건 잘못 썼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운이 없었던 거죠. 근데 무언가 이걸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오늘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 왼쪽에 있는 교과 전형이 있고 오른쪽에 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상당수 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게 특징인데, 저 왼쪽에 교과 전형에 중앙대라는 대학교를 집어넣었는데, 저 대학은 의대를 뺀 나머지 대학교 중에 가장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에 인문계열을 봤더니 작년에 경쟁률이 8.8대 1이었는데 그 옆에 4대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수능 최저를 작년에 3개 등급합 5였어요. 올해는 3개 6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저 조건을 만족시킨 애들만 실제로 경쟁률을 보여준 게 오른쪽 노란색입니다. 그럼 문과 아이들은 50% 이상이 수능 최저를 못 맞췄구나. 자연계 친구들은 70%에 가까운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구나 라는 무언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한 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학 입학자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대학을 하고 있는데, 중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에 3년 전까지 입학팀장은 제 친구였어요. 이주호라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 학교에 굉장히 기억이 또렷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다녔던 친구 중에 하나가 내신이 5.4등급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장 치명적 약점이 뭐였냐면, 자기 글씨를 남들이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글이 알아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수시 모집에 절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전형이 논술이었습니다. 근데 내신이 5등급이 넘어가다 보니 교과나 종합도 안 된다라고 이 친구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정시로 대학 갈래요. 정시 파이터예요 라고 이 친구는 주장합니다. 그때 이 친구의 담임이 한마디를 합니다. 로또도 사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생겨. 수시도 지원을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로 생기니 지원을 하자. 경쟁률이 낮은 전형을 찾아보자 라고 이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원서수 맨 마지막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임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그때 중앙대가 수능 최저가 3개 등급합 6이었는데 제가 이 조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이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지금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학과가 경제학과, 문헌정보학과, 유아교육학과, 건축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등등 6, 7개가 있는데 너 문과구나. 경제나 사회복지나 유아교육과 중에 하나 쓸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남학생입니다. 유아교육과 쓸까? 경쟁률이 제일 낮네? 라고 잠깐 고민했다가 붙어도 4년 동안 다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꽃밭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아이가 과감하게 쌤, 경제학과 쓸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어차피 내신 5.4니까 그냥 기대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도 잊고 있었는데 수시 합격자 발표할 때 이 아이한테 연락이 옵니다. 쌤, 저 중앙대 경제 붙었어요 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 담임이 저한테 이런 애가 붙었다라고 갑자기 저한테 연락 오길래 제가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얘가 도대체 어떻게 붙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경쟁률이 4.2대 1이었는데 최초 경쟁률이 수능 최저 이 3개 6을 걸었더니 2.4대 1로 변했다. 그럼 2.4대 1로 변했는데 다른 대학으로 도망간 애들이 1.5대 1이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0.9대 1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붙었어요, 이 친구가. 그때 유아교육, 사회복지, 건축,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이 학과가 모조리 다 빵꾸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냥 정시만 대학 가겠다라고 했으면 중대 못 갔습니다. 그 친구 명지대쯤 갔을 거야 아마. 근데 무언가 그냥 원서를 썼더니 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 친구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무언가 이 수업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쟁률이 현재 낮은 데가 여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수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수시의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원서 접수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언제 마감하죠? 화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평일날 마감합니다. 작년에 금요일날 마감이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수시를 어떻게 쓰냐면 목요일날 집에 돌아옵니다. 하기가. 그리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아빠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다 모셔놓고 이제 내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인데 아빠, 엄마, 내가 지금 수시 6장 쓸 건데 내가 지금 골라놓은 학교가 이렇게 11개인데 경쟁률 낮은 내림차 순대로 쭉 정리를 했더니 이런 순서대로 쭉 나와. 그럼 경쟁률 낮은데 6개 순서대로 다 쓸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아빠, 엄마는 뭘 알아야죠. 뭘 모르니까 그러든지 그러면서 원서를 그렇게 쓰자고 얘기를 무언가 하고 목요일날 밤 11시쯤에 6개를 무언가 신나게 하나씩 클릭을 다 합니다. 왜요?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학교를 갑니다. 집에 딱 갔다가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딱 들어와서 내가 집었는데 최종 경쟁률이 몇 대 몇이지? 라고 봤더니 내가 넣은 데만 경쟁률이 대박 높습니다. 왜요? 전날 넣었으니까. 전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원서를 넣거든요. 현재 낮은 데를 다 때려놓고 무언가 그 다음날 학교가 있으니 다 울산에서도 거기 넣고 대구에서도 거기 넣고 광주에서도 다 거기 넣은 거죠. 현재 경쟁률이 낮은데 왜 내가 집어넣은 데만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졌지? 나는 사람을 몰고 다니나 봐. 식당이나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재수생은 마지막 날은 원서를 집어넣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 학교에 가기 때문에. 또 자세한 건 그 다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봤더니 논술은 원래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죠? 저 왼쪽에 교과랑 비교하면 대박 경쟁률이 많이 차이가 나죠.
논술 가지고 경쟁률을 마지막까지 무언가 눈치 작전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보고 무언가 의대나 이런 쪽도 경쟁률이 얼마쯤 되는지는 참고적으로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넘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나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수시 정시로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수시 쓸 때를 생각해 보면 2개 전형은, 종합과 논술 전형은 기대를 가지고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반대로 교과 전형은 이미 우리 학생이 3학년이라고 하면 모든 내신 성적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 이런 아이가 있어요. 내신 성적이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내신 성적을 다 받아놓고 학교에서 이제 한 장짜리로 나눠줍니다. 조금 지나면. 그럼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위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과목이 내신이 다 무언가 적혀 있고, 아래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신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반영 비율이 똑같을 때 우리 아이 내신은 2.93, 반영 비율이 3, 3, 4일 때는 2.95, 국어, 수학, 영어, 4일 땐 2.47, 뭐 이렇게 내신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딱 보고 우리 아이 내신이 2.7등급이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친구들은 대학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산대를 딱 들어갔더니 어떤 학과는 된다라고 보여지고 어떤 학교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내 내신 성적은 부산대쯤은 잘하면 가겠구나 라고 첫 번째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 아이는 울산대는 볼 필요가 없으니 안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를 찾아가서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나 부산대를 만약에 합격하고 서울로 대학을 올라가면 어느 대학교 붙으면 서울로 보내줄 거야? 라고 질문했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아이가 이렇게, 건대는? 이렇게 질문했더니 건대를 합격하고 부산대를 포기할 거면 네가 대학 등록금 벌어라. 만약에 이래 버리면 이제 아이는 중대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뭘요? 교과 전형을. 막 찾아봤더니 중앙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더니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1.2등급, 가장 인기가 없는 학과는 2.07등급. 에이씨, 여긴 안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과 전형은 그냥 학생이 자기 내신을 확인을 한 다음에 자기 내신 성적 고정값을 가지고 대학을 1대1로 매칭하는 게 교과입니다. 반면에 종합이나 논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건 무언가 저기쯤 원서를 쓰면 되지 않을까? 무언가 기대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대학 입시에 우리 고3 입장에서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대를 가지고 원서를 쓴다라는 얘기는 무언가 준비할 게 남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저 교과 전형은 준비할 게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 가지고 하는 전형은 먼저 어디를 써야 될 건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빨리 결정해야 되는 전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디를 써야 되지? 논술론 어디를 써야 될지를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 내신이 완성된 현재 시점에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 내신 성적이 현재까지 2.3등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신 성적이면 어느 정도 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죠?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 완벽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작년 우리 학교 내신 2.3등급이 이 대학교를 썼더니 붙었네. 이 대학교를 썼더니 1단계 서류를 통과해서 얘가 면접 보러 갔네. 이렇게 무언가를 얘기해 주시면
아, 그 대학교를 그대로 따라 쓰면 붙겠구나, 그 대학쯤 쓰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고3과 작년 고3의 학생 숫자는 차이가 나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작년 아이들과 인원 변동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10% 아이들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면 내 내신 성적이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2등급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 1.9등급짜리가 들어간 대학교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다라고 인지하시면 된다. 우리 학교가 20%가 줄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2등급 내 내신이 작년 1.8등급과 거의 유사해질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확인하시면서 종합전형을 어디쯤 쓸 수 있는지를 선생님과 얘기하시는 게 1단계. 조금 이따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걸 왜 빨리 해야 되냐면 그래야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고 그래야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빨리 결정해야 되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논술을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논술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서울시립대를 논술을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논술 준비를 지금부터 할 거니까 이건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반면에 교과 전형은 지금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과 전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그냥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가 경쟁률이 낮다라고 판단되면 학과를 무언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뭐라? 국어국문학과 쓰려고 했더니 영어영문학과가 경쟁률이 훨씬 더 낮은데 내가 영어영문학과로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까? 아무 문제 안 생긴다고 하면 갑자기 확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산대 국문과는 합격선이 꽤 높은데 영문과 낮았어. 경쟁률 비교해보면 영문과 경쟁률이 낮았거든요. 이게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무언가 눈치 작전을 좀 해야 되는 게 교과다. 이런 무언가를 좀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무언가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걸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여기 1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3월 달인가 여기 설명을 한번 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남구청의 직원분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얼굴을 익힌 분들이 많아서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봤을 땐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입시가 안 복잡하고 나는 맨날 밥만 먹고 이 집만 하니까 안 복잡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복잡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학 입시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시를 이렇게 공부하셔서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 울산의 그냥 보통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한 5등쯤 합니다. 이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 아이에 비해서 교육열이 훨씬 높아. 이래서 우리 아이를 대학을 잘 보내야 되겠다라는 무언가 일념 하나로 입시를 공부하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교를 갔으면 좋을까를 머릿속에 먼저 그리십니다. 그때 이제 서울대는 너무 꿈의 대학이지, 저기를 가면 우리 아이가 무언가 버티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 저긴 일단 배제. 그래서 하나를 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려고 맨 꼭대기 대학 하나 버립니다. 그리고 연대부터 찾기 시작해요. 연세대 수시를 딱 들어갔더니 연대 면접형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뭐고 이제 보다가 막 Z 점수도 나오고 지원 자격을 봤더니 지원 자격이 없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하대. 글쎄 이걸 지원을 시킬까? 무언가 막 확인을 하다가 누군가 물어봤더니 안 된대. 왜 안 되는데? 했더니 뭐 Z 점수가 2.0 가까이가 돼야 된대. 우리 아이가 몇 점이지? 했더니 1.1밖에 안 돼. 안 되나?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무언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걸 찾아볼까? 활동 수영을 또 찾습니다. 얘도 지원 자격이 없어.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래.
얘 뭘 갖고 뽑지? 뭐 이렇게 무언가 막 찾습니다. 또 특기자 전형도 있네. 특기자 전형은 누가 지원하는 거지? 특기자 전형을 막 뒤져도 이것도 지원 자격이 없어요. 논술을 봤더니 이것도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찾다 보면 무언가를 다 공부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학부모님들이 입시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 아이의 접목되는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적과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대학교의 요강을 하나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대학을 준비할 때는 제일 쉽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수시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시에 갈 수 없는 대학교부터를 우리 아이의 수시에 가면 일단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학부터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럼 우리 아이가 6월달 모의고사를 막 해봤더니 우리 아이는 아무리 잘 가도 정시에는 영남대도 가기가 어렵대. 9월 4일에 또 모의고사를 또 봤는데 그때도 계명대밖에 못 간대. 부산의 부경대, 동아대도 못 간대. 이렇게 무언가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이제 어머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대구에 있는 계명대보다 부산에 있는 동아대보다 여기를 정시로 못 간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써야 될까? 라는 것부터 먼저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언가 처음에 시발점이 돼야 돼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봅니다. 이 대학교를.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더니 이들 대학교의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합격자 성적이 인기학과는 3등급 초반, 비인기학과는 4등급 중반으로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뭐라,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은 3등급인데 라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순간 여기를 쓰면 붙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수시를 6장 들고 있으니까 한 장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순간 우리 아이는 정시까지 안 가도 된다. 어차피 정시보다 나은 대학교 하나는 붙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친구는 한 장을 거기다가 갖다 꼬라 박아 버리면 이제 나머지 5장을 가지고 뭔 짓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시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학생으로 바뀐 거고, 수시에 이미 하나는 붙는 대학교를 확보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무언가 이제 도전 정신만 가지면 됩니다. 수시 모집을. 아빠가 이런 질문합니다. 서울대 수시 한 장 쓸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효도해야죠.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니까 한 장쯤 써도 됩니다. 왜요? 아직 5장이나 남았으니까. 그럼 무언가 우리 아이를 동아대 한 장 써놓고 울산대 하나를 써놓고 그 다음에 서울대를 하나 씁니다. 떨어지겠죠. 혹시 모르죠. 붙을 수 있을지.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 아이는 역사적 사건 하나는 건진 겁니다. 서울대를 지원했더니 아깝게 떨어졌다 라는 무언가 사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무언가 집 앞에 있는 울산대 갔다 라고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4장 남았습니다. 서울대를 한 장 쓴 김에 S대학교만 다 쓸까? 라고 무언가 결심해도 됩니다. S대를 찾아봤더니 성균관대, 서강대도 있고 서울시립대도 있고 숭실대도 있고 막 있습니다. 싹 쓰면 돼요. 붙으면 대박, 떨어지면 울산대 다니면 됩니다. 추억은 남죠. 서울시립대를 아깝게 떨어졌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대학은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이 수시를 쓰는 방법입니다. 위에서부터 찾으시면 수시 6장이 모자릅니다.
한 30장 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밑에 대학을 하나를 딱 결정해 놓으면 수시 6장 안 모자릅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무언가 하나를 써놓고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마지막 하나만 이제 수능 얘기를 하고 이제 수능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은 어머님, 아버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쪽에 서울에 가면 마포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어떤 학부모님이 설명회가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이 3등급이 넘어요. 3.2등급이에요. 저희 학교가 과학중점학교예요. 라고 얘기해요. 과학중점학교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마포고등학교 3.2등급은 어디 가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에 숭실대, 세종대를 붙으면 나라를 구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그 대학은 안 가겠대요. 얘기는 우리 아이는 이 얘기를 안 가겠다는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수시에 그 대학을 붙어도 안 간다는 얘기니까 수능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아이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한테, 아이한테 그러면 거기 쓰자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이는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너무 현실 감각으로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럼 충돌한다. 근데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다. 지금 아이는 그 대학은 안 가겠다라는 얘기는 무언가 과거를 묻지 않는 수능으로, 논술로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여름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자꾸 그러지 말고 세종대 한번 쓰자, 숭실대 쓰자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한테 너 기분 나빠라, 너 오늘 기분 나빠서 공부하지 마라 라고 고사 지내는 거랑 똑같다. 이러면서 아이가 막 싸워서 아이가 자꾸 엄마한테 버럭 화를 내고 나가면 엄마도 기분 나쁘고 아이도 기분 나빠서 공부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랑 수시 원서 쓸 때 제일 고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진짜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아이를 무언가 길을 살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어저께 일산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수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어저께 제가 일산에서 설명을 한다는 걸 알고 또 오셨어요. 수원하고 일산하고 2시간 반 동안, 어저께 금요일에 차 열나 막히잖아요. 2시간 반 동안 오셨대요. 왜 오셨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 아이가 전교 2등이래요. 전교 2등인데 전교 1등인 여학생이 저 수능 포기해요. 서울대 직윤 안 받을래요 라고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전교 2등인 아이한테 너 직윤 받을래?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 안 받아 라고 얘기해요. 이 전교 2등인 애도. 왜 안 받겠대요? 걔 6월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되죠? 라고 질문했더니 국어 3등급이고요, 수학이 4등급이고요, 영어가 3등급이고요, 자연계인데 과학이 3등급이래요. 세 개 2등급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 라고 이 아이가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걔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라고 질문했더니 남학생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수시 6장을 들고 있는데 서울대 직윤은, 자연계는 평균 경쟁률이 3대1이 안 나올 거야 올해. 수능 체제를 걸어버리면 실질 경쟁률이 1대1이 안 되는 학과가 7개 이상 나와 올해. 미달인 학과가.
그럼 실제로 넣으면 붙을 학과가 7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원서를 안 쓰는 도전을 안 한다는 건 진짜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님한테 전화기를 뺏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기를 뺏어갖고 아이랑 통화했습니다. 빨리 받아 새끼야. 처음 이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막 욕을 하면서 제가 무언가 해야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국어를 3등을 맞았어. 그러면 내가 니한테 국어를 100점 맞으라고 하냐? 국어를 2등급만 맞으면 돼. 그럼 예를 들면 작년에 수능에서 국어 2등급은 80점만 맞으면 돼요. 요번에 마찬가지로 80점대 초반만 맞으면 2등급을 확보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볼 때 3등급짜리가 2등급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두세 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냐면 2등급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는데 다 맞는 공부를 해요. 1등급 맞겠다고 공부를 해요. 이걸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빨리 버릴 거 먼저 찾아. 그 아이한테 제가 했던 게, 야, 철학 지문이 나오면 풀지 마. 어려우면, 예를 들면 문법이 너한테 쥐약이면 하지 마. 지금 그거 빼고도 2등급 맞추는데 필요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 그럼 해야 될 거랑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배를 잘해봐. 수학을 지금 75점 80점밖에 못 맞으면 2등급 맞으려고 하면 2문제 3문제만 더 맞으면 돼. 그럼 확실하게 3문제를 틀려. 그럼 수학을 풀 때 예를 들어서 시간이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30번 안 풀고 21번 안 풀고 나머지 문제를 무언가 자를 대고 센티미터를 재든 뭔 짓을 하든 이걸 어떻게 해서 88점 이상을 맞출까를 계획을 잘 세워보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4개월인데 이걸 못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막 그랬어요. 어저께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볼게요. 붙으면 꼭 찾아뵐게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공부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수시 준비할 때는 등급 맞춰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가 국어를 맞춰야 되냐, 수학을 맞춰야 되냐, 뭘 맞춰야 되냐를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제 조카 애가 속초여고를 다녀요. 걔가 내신이 지금 1등급 대 후반이에요. 학교에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을 잘하면 줄 수 있대요.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수능을 3개를 어떻게 해서 등급합 7을 맞추지? 자연계 아이거든요. 학교 추천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제일 약한 거 뭐야?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연계 아이인데 수학이래요. 그럼 너 지금부터 수학 공부하지 마. 이렇게 수학 공부를 제가 5월 때부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국어랑 영어랑 과학 2개만 공부해서 국어를 예를 들어서 2등급 맞고 영어를 2등급 맞으면 과학 2개 3등급 맞으면 2, 3돼. 수학을 9등급 맞으면 되고 얼마나 쉬워. 계획을 그렇게 무언가 좀 세워봐. 이 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조금 지금은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서 이제 교과부터 가장 중요한 무언가 키워드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전국으로 보면 작년보다 늘었는데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근데 많이 줄진 않았어요. 학생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꽤 많이 이게 덜 줄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교과가 이런데 필요 없는 거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필요 있는 것부터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발표를 이렇게 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 왼쪽에 서울시립대학교인데 이건 서울시립대학교가 어떤 대학교냐라고 질문하면 지역의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등록금이 104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립대 총장님을 만나서 저녁 먹을 때 시립대의 장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총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학교 학생은 알바를 할 필요가 없는 대학,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다른 대학교 등록금의 3분의 1도 안 돼요.
이 대학의 무언가 장점입니다. 어찌됐건 그런데 이 왼쪽의 문과 쪽을 봤더니 작년, 재작년에 경제학부, 국제관계, 철학 등등 자료집에 모든 학과가 다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합격선을 딱 봤더니 가장 합격선이 낮았던 학과가 뭐냐면 경제학과입니다. 철학과에 비해서 합격선이 낮고요. 국제관계에 비해서도 합격선이 낮습니다. 낮다라는 얘기는 숫자가 작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9등급에 가까우니까 성적이 낮은 애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경제학과 갈래, 철학과 갈래 이렇게 질문하면 그래도 상당수 아이들이 경제학과를 더 좋아할 텐데 경제가 더 합격선이 더 낮더라라는 게 서울시립대의 최근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원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저 대학은 꼭 붙어야 돼 라고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저건 면접이 없습니다. 그죠? 논술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순간 납치되는 대학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수능 다 맞은 애가 전국에 5명이었는데 저희 학원에 수능 다 맞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수능 다 맞은 아이가 수시 모집에 전남대 의대를 씁니다. 그래서 합격을 합니다. 전북대 수의학과도 씁니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수능을 다 맞습니다.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겠죠? 5명 나왔다니까요. 전국에 수능 다 맞은 애가. 그래서 그 아이는 정시로 대학 갔으면 연대 의대도 수석인데 수시에 전남대 의대를 이미 합격합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질문하면 수능을 다 맞을 줄 몰랐던 거죠. 그 아이는. 근데 우리가 이 수시 교과 제정을 쓴 아이들은 대부분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기를 붙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건데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느 학과든지 저 대학을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문과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문과 학생들은 뇌가 굉장히 유연해서 철학과를 들어가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우리 아이가 국제관계를 들어가서 무언가 세무학과를 복수 전공할까라고 생각합니다. 학과를 낮춰서라도 저 대학을